한국은 비전 자체가 없는 국가다. 왜냐하면 한국은 나라 자체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아류 국가일 뿐이고 이로 인해 고평가되고 있을 뿐인 속빈 강정이기 때문이다. 여기 일본 기술자들의 세뇌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지하게 된 영국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벼랑간 영국 공영방송에서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한 이후 마을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도미닉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헌신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저는 최근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고 정말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을 한국에서 키우는 거였죠.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저는 늘 이와 관련한 주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곤 했거든요. 남편은 영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위험한 훈련을 받다가 순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순직하기 전 매일같이 언젠가는 아들 도미닉을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남편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배를 그렇게나 좋아했고 진로를 해군 특수부대로 정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 도미닉은 그러한 남편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아기 때부터 선박에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고 또 아들은 남편과 함께 해군부대 관람이나 각종 선박 및 전투함을 보러 다니곤 했기에 도미닉은 자연스레 남편 이상으로 배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죠. 그리고 도미닉은 자신은 군인은 무서우니 나중에 커서 꼭 선박을 만드는 조선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도미닉은 거스를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며 이왕 도미닉이 자신처럼 배에 미쳐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이러한 도미닉의 흥미를 살려 일찍부터 선박과 관련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에 보내는 것이 나을 거라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도미닉을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굳이 한국으로 보내자는 남편의 선택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해군력 및 선박 관련 기술력에 관해서는 늘 세계 최강 자리를 독차지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국을 놔두고 한국 같은 그저 그런 나라로 아들을 유학 보내다니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아리송한 말을 해올 뿐이었습니다. 말이 잘 들어. 영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선박 강국인 것은 맞지만 이제 그러한 흐름과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물론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선박을 만들 기술력은커녕 그저 돛담배 하나 겨우 만드는 세계 최빈국이었지.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 오죽했으면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던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거든. 물론 전투함도 마찬가지야. 영국은 무적의 해군으로 전 세계의 위세를 떨쳤지만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전투함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 한국은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육해공 전력 중 해군이 가장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국가였는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기술 혁신으로 그러한 오명을 완전히 씻어버렸고 이제는 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에 자신들의 전투함을 수출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말이야. 그야말로 영국은 조선 분야에서 완전히 한국에 뒤처지고 있고 한국을 다시 앞지를 여지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 도미닉은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해. 만약 도미닉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아들은 조선 기술자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게 분명하거든.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소리였어요. 영국 해군이 세계 최강인 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영국이 한국 따위의 국가로부터 전투함을 수입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직업도 직업이거니와 배에 거의 미쳐있는 남편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국가의 해군력 및 운용하는 선박의 종류까지 전부 깨고 있는 완전히 배에 빠져버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남편과의 논쟁 중에 남편은 훈련 중 사고로 갑작스럽게 순직했던 거였고 그렇게 저는 제 고집대로 아들을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 영국에서 키우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이러한 제 생각은 점차 거의 확신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국은 일본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 마을 주변에는 여러 일본계 기업들이 즐비해 있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저는 한국은 그저 기술력이 전무한 후진적인 국가일 뿐이며 남편의 한국 칭찬은 전부 틀린 말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니 양국은 서로 비슷한 국가겠거니해서 일본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일본인들은 늘 똑같은 반응만을 보이더라고요. 이들은 꼭 한국을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잔인한 일가를 가하곤 했거든요. 일본은 섬나라인걸요? 그러니 일본이 한국보다 선박 기술력과 해군력이 강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좋은 국가지만 이러한 이들의 가파른 발전 때문인지 한국은 너무나도 과대평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한국은 한계점이 명확한 국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일 뿐이었던 국가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허용해준 덕분에 한국은 겨우 국가로서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 한국이 그렇게나 저력이 있는 국가였다면 애초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 덕분에 겨우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국가고 이처럼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국가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주인인 일본을 추월했다는 건 전혀 논리에 맞지 않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은 민족답게 사실상 일본인이 되고 싶어 미쳐있는 민족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을 질투하는 동시에 속으로는 일본인이 되고 싶어 하기에 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패션, 그리고 일본 제품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이죠. 매년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오는 것 좀 보세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지금도 일본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고 일본에 대한 막대한 존경심 때문에 일본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업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말이에요. 일본인들은 이렇듯 교묘하게 한국을 비하했고 결국 저는 일본인들로부터 이런 한국 비방만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후진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남편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TV 채널을 돌리던 와중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획 영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이 영상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봐도 무방한 방송사에서 송출한 방송이었기에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국가고 만약 영국이 한국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면 영국은 5년 내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완전히 몰락해버린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영상 하나를 공개했거든요. 아니, 영국이 한국을 쫓아가야 한다니 그 말은 영국은 이미 한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두 귀를 쫑긋 세웠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영국의 훌륭한 점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주던 공영방송 프로그램이었고 당연히 다른 나라에 대한 칭찬을 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엄청난 피해를 준 건 웬만한 영국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곳 방송사 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분들조차 영국은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게 문명과 계몽을 가져다 주었다며 자화자찬을 했기에 저는 이곳에서 뜬금없이 영국이 한국을 쫓아가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소리를 한 상황에 그야말로 넋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솔직히 다른 국가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국가처럼 보였던 한국을 그렇게나 두둔하다니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울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도 잠시 저는 진행자가 첫 문장을 땜과 동시에 완전히 소름이 돋으며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국가들에는 저마다의 경제성장에 대한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역사를 통틀어봐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국가를 절대로 찾을 수 없거든요. 늘 잘나가는 국가만 잘나가는 게 모두가 쉬쉬하는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이죠. 사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에는 기술 발전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기술 발전은 선진적인 인프라와 압도적인 기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예시를 들자면 매번 제곱의 형태로 성장하거든요. 즉, 개발도상국이 1의 발전을 유지할 때 중진국은 4배의 발전을 이룩하지만 선진국은 9배의 발전을 이어나가니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가파른 기술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수천 년 역사를 되돌아봐도 오직 한 국가만큼은 이러한 도저히 불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결국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죠. 영국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봐도 항상 선진국의 자리를 공고히 해왔고 또 세계 최강으로서 군림해왔는데 한국은 이런 영국조차 완전히 앞질러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말하건대 만약 영국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몇 년 내로 이러한 기술 및 경제 발전의 딜레마에 빠지며 완전히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일단 한국이 매우 특별하고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국가라는 건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채 100년도 지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역사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국과 다른 식민지 국가들을 비교해 봅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아직도 중진국은커녕 개발도상국에서 허덕이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들 국가에서 별다른 희망의 징조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지배국가였던 일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심지어 1인당 GDP 부분에서도 전부 역전을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건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임에도 말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중 하나인 일본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엄청난 관광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자국의 물가가 비싸다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이 자국의 국내 여행보다 저렴하다며 일본인들을 거의 농락하는 수준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본 물가를 감당해내고 있죠. 특히나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일본 문화는 현재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이를 대체하여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고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가장 좋아하고 선망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21세기판 식민지쯤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급부상에 따른 좌절감은 그저 일본만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변수의 등장으로 기존의 세력을 양분하던 강대국들은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영국이야말로 한국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등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진행자의 말에 완전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이 주장하던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되고 싶어 거의 미쳐있다는 말과 일본을 존경하기에 일본을 관광 온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짓말이었거든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 한국을 존경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그저 국내 여행을 가는 것보다 일본을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니 일본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다면 안 그래도 위기 상황이었던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이로 인해 영국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한 채 진행자의 말을 계속해서 경청했어요. 영국과 일본은 조선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국 모두 전통적으로 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고 그동안 이러한 조선 기술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온 상황이었죠. 정말로 영국과 일본이 이러한 조선 기술력을 수출하지 않았다면 안 그래도 혁신이 부족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양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처참했을 거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최근에는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조 원 규모의 조선 수주 경쟁을 입찰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전략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로 주요 글로벌 석유 운송 경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이러한 자신들의 경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선박을 만들어줄 국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전 세계 국가들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었어요. 50조라는 막대한 금액도 매우 중요했지만 이러한 계약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강화는 중동에서의 장기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입찰에서 승리하는 국가의 선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다른 걸프 국가들도 이를 따를 확률이 높고
이는 막대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라는 뜻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잠재한 이익까지 따져보자면 이번 수주 계약은 사실상 130조 원을 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초대형 계약인 셈이었고, 이번 계약을 따내는 국가는 역대급 이익을 얻고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초대형 계약에 영국과 일본 같은 전통적인 조선 강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각종 기술 강국들은 죄다 이번 입찰에 뛰어들었으므로 이번 사우디의 입찰은 그야말로 역대급의 경쟁률을 보이며, 도대체 이번 사업을 따낼 국가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영국과 일본이 이번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국가라고 예상했죠. 왜냐하면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사우디 왕립 해군과 오랜 계약을 맺고 있으며 50년 넘게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함대에 공급해 왔을 뿐더러 일본의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사우디 아람코의 주요 유조선 공급업체였거든요. 즉, 영국과 일본은 이러한 사우디와의 역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우디 조선소 계약을 따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던 사우디 입찰권에서 한국은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로 경쟁자들을 따돌렸고 결국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아람코와 협력하여 중동에서 가장 큰 조선소인 킹살만 글로벌 해양 산업단지를 건설하게 되었고,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완전히 통합된 조선 생태계를 설계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 유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약했거든요. 특히나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대형 계약의 경우 한국가가 조선소 건설 독점 계약을 따내기보다는 보통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우디 계약은 특이하게도 강력한 경쟁자였던 영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은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오직 한국만이 승리를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입찰에서 각국이 보여준 기술력 수준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국가인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건지, 옛날의 준수한 성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거의 준 박리담회식의 계약을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도대체 21세기에 이게 말이나 되는 수준의 기술력인가 싶을 만큼의 무지막지한 기술 수준을 드러내며 경쟁자들을 무참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인 유조선뿐만 아니라 가장 발전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인공지능이 통합된 차세대 선박을 원했는데요. 사우디 비전 2030 이니셔티브는 친환경 에너지 목표와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선박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과 일본은 이러한 차세대 선박 개발에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러한 큰 한방을 계속해서 기다려왔다고 말해오는 듯 보였을 정도로 사우디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차세대 선박을 선보였거든요. 일단 한국의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유조선에 경로 계획, 화물 적재, 연비, 실시간 화물 균형을 최적화한 자율 AI 시스템을 통합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이 건조한 AI 기반 선박은 30% 적은 승무원으로 운항할 수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 인건비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실시간 AI 진단 시스템은 선박의 잠재적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으로 감지하고 엔진 효율성을 모니터링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25% 절감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선박은 사우디의 비용이 많이 드는 유지보수와 긴 수리 지연에 직면한 유조선 운영 비용을 연간 2조 원 절감해 주었죠. 그러나 한국 기술력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자동화된 유지보수 일정은 다운타임을 40% 줄여 선박이 수리를 위해 정박하는 대신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했거든요. 이렇듯 한국 덕분에 멈춤없이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된 사우디는 특히나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 50조 원이라는 웬만한 나라의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우디의 원유 수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한국과의 계약 덕분에 더는 중단 없이 원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받고 몇몇은 이러한 한국을 보고 운이 좋은 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의 강력한 기술적 수혜를 입은 국가는 사우디고 한국과 계약을 하게 된 사우디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행자의 발언에 정말 극도로 겁에 질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나 압도적인 국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고 이건 한국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술 강국이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봤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인데 영국도 숨겨왔던 저력을 보여줬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진행자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올 뿐이었죠. 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기술력에 비해 전혀 차별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선박은 전통적인 항해 및 화물 관리 시스템에 의존할 뿐이었고 더 많은 승무원과 더 높은 운영 비용을 요구했거든요. 심지어 영국과 일본 선박들은 값비싼 수작업 유지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긴 수리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특히나 현재 사우디 소유의 일본산 유조선은 한때 일본에서 엔진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결국 사우디는 수십억 규모의 수익 손실을 입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스마트 유조선은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현지 수리를 제한하여 대기 시간을 며칠로 단축할 수 있었기에 사우디는 더 이상 영국이나 일본에서 부품과 기술자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우디가 한국에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준비하는 국가로 이번에도 다른 국가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을 간파하고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바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친환경 유조선을 개발해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이라는 말에 이젠 질린다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지만 친환경은 적어도 사우디에게 있어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오염 국가라는 오명이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넘쳐나는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니 어쩔 수 없이 이로 인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에 처해 있는 사우디는 국가의 부에 비해 국제적 발언권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러한 자신들을 향한 국제적인 압박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비전 2030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 배출을 줄이겠다고 공표했죠. 그러나 영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은 여전히 구식 디젤 엔진 선박에 의존하고 있었고 해운 업계는 LNG, 암모니아, 수소 추진 선박으로 전환하라는 전 세계적인 압력에 직면했지만 일본과 영국은 입증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미래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 기반 시스템의 선박은 사우디를 전혀 도와주지 못했고 이렇듯 친환경 솔루션이 없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낮은 신뢰도와 비판만을 받을 뿐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사우디의 딜레마를 정확히 파악하고 놀라운 기술력을 통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및 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을 설계하여 연료 소비를 30%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50% 줄였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최초의 암모니아 구동 및 수소 준비 슈퍼탱커를 개발하여 디젤 탱커에 비해 배출량을 50% 줄였는데요. 이에 한술 더 떠 한국은 선박 엔진에 통합된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사우디 함대의 연간 배출량을 4천만 톤 이상 줄였습니다. 즉, 한국은 사우디의 환경 오염에 대한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놀랍도록 친환경적인 유조선을 대거 사용하는 사우디를 친환경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당연히 사우디는 한국에 거금을 바치고도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죠. 전통적인 유조선 강국이라던 영국이나 일본 등 그 누구도 사우디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통한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 확보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다른 경쟁자들을 거의 고려조차 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어떠한 극악의 조건이더라도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내놓음으로써 다른 국가들은 엄두도 못 내는 엄청난 융통성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 셈인데요. 이건 기술력의 우수함과 관련이 있다기보단 그냥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똑똑하고 우수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협상술에도 능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한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입찰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이번 경쟁이 늘 순조롭게만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신들이 기술 경쟁에서 한국에 밀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충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을 비하하고 선동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상대를 정정당당하게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같이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음습한 전략을 사용한 거였죠. 일단 일본은 한국이 50조 규모의 사우디 조선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조선 산업은 한국에 압도적으로 밀려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을 일삼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일단 일본은 한국 선박은 내구성이 없다며 여론 조작을 시작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산 선박의 내구성이 낮다고 주장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선택할 경우 선박을 더 자주 교체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거든요. 또한 일본 조선 업체들은 한국 선박이 너무 빨리 건조되었다라며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들은 한국 유조선들이 과도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동에 결국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전부 달라붙어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 움직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국 선박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건조 시간을 보임과 동시에 가장 긴 운항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LNG 운반선의 경우 일본 선박보다 40년 이상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선박 내구성을 연장하는 고강도 내식성 강철을 개발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오래된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또한 실제로 머스크와 MSC를 포함한 글로벌 해운 회사들은 한국의 조선 업체에서만 독점적으로 선박을 주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국의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일본의 날조는 도리어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건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어진 선박은 성능도 완벽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었는데요. 일본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면 이러한 한국의 강점은 이번 기술 경쟁을 입찰한 사우디만 알았을 텐데 이젠 전 세계가 한국의 우수성을 인지해버렸으니 남은 다른 조선 기술 경쟁도 한국이 싹 다 먹어치울 것임은 5살짜리 어린아이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일본은 끈질겼죠. 이들은 은근슬쩍 한국의 AI 기술은 마케팅 속임수일 뿐이라며 한국이 구현해낸 기술까지 비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 선박 기술이 과장된 판매 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선박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했고, 일본 관리들은 한국의 조선업에서의 인공지능은 신뢰할 수 없으며 한국이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선박은 이미 카타르에 도입된 상태였고 실제로 카타르는 한국의 AI 시스템 선박 덕분에 승무원 수를 30% 줄이고 연료 효율성을 최적화하여 엄청난 비용 절감에 성공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일본이 이루지 못한 완전 자율항법 기술을 개발했으며 한국의 스마트 선박은 AI 지원 운항에 대한 국제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 여론은 곧바로 일본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인증까지 받은 한국을 무작정 비하하는 그야말로 문명국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일본의 비방은 자국의 약점만 드러낸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선박이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지만 한국 선박은 일본 선박보다도 훨씬 오래 지속되었고 일본은 한국의 AI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지만 한국은 스마트 조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반면 일본은 아예 차세대 기술 자체를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일본은 한국의 차세대 선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지만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친환경 선박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카타르, 노르웨이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한국의 조선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았을 뿐이었고 한국의 명성을 훼손하는 대신 일본의 경쟁력 저하와 혁신 실패만 부각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유효한 기술적 우위도 인공지능 솔루션도 친환경 에너지 선박도 제때 건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일본은 공허한 비방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참하게 실패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비방 실패에 대한 대가는 뼈아팠죠. 사실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박을 건조해주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일본은 한국이 마진이 별로 안 남는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을 야금야금 주워먹으며 얼마 안 되는 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국의 치명적인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고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도 대규모 계약 취소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 취소는 전부 한국 쪽으로 다시금 계약 요구가 쏠리게 되면서 전부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기술력과 국제적 이미지의 정점에 서게 된 한국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그저 50조 원에 눈이 멀어 있을 때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소름 돋는 이익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한국이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를 따내게 되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일본 기업들이 지배했던 페르시아만에서 조선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조선의 70% 이상을 장악하여 수십 년 동안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미래의 모든 사우디 초대형 유조선과 해군 함정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어 한국 기업들에게 보장된 계약 흐름을 만들어냈고, 한국 조선 업체들은 이제 중동에 직접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한국에서 선박을 운송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한국이 얻을 예상 이익은 향후 20년간 100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한국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셈이었습니다. 물론 사우디 아람코는 세계 최대의 석유 및 LNG 생산 업체로 이들의 한국 선박 채택은 전 세계 해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이러한 사우디와 함께 일을 하게 된 한국은 막대한 신뢰도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계약을 수주함으로써 해양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LNG 기반 조선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의 독점 공급국이 되어 새로운 산업 표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거래는 한국의 신뢰도를 높였고, UAE, 쿠웨이트, 카타르와 같은 다른 산유국들로부터 더 많은 LNG 선박 주문을 이끌어냈거든요. 실제로 현재 한국 LNG 선박 기술은 거의 국제 표준이 된 상황이고, 한국의 친환경 및 AI 통합 폐운 솔루션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해서 한국은 2040년까지 걸프 국가들로부터 향후 LNG 조선 계약에서 500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영국과 일본이 독차지하고 있던 첨단 조선 산업을 완전히 가로채갔고, 이제 기술력에서 완전히 밀린 두 국가는 앉아서 손가락만 빨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영국과 일본의 향후 GDP 성장률 추이는 급격하게 평가절하된 것만 봐도 한국의 급부상은 다른 기존의 열강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과 수익 감소로 작용하는지를 잘 알 수 있고, 영국은 그간의 국제적 명성에 취해 안일함으로 기술력 발전을 게을리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나 이미 일본이 우세를 점하던 모든 분야를 가로채며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영국도 점차 기존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던 분야를 한국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영국이 한국처럼 기술력 발전에 국가의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영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은 거의 1시간쯤이나 되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긴장을 하면서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체감상 1시간은 5분처럼 짧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저력을 몸소 느낀 저는 그대로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그렇게나 돌려가며 한국을 후진국쯤으로 묘사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고, 일본인들은 그저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날조를 이어나갔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먼저 세상을 등진 남편이 옳았음을 느끼며 그간 멍청한 생각을 하며 남편의 생각을 부정했던 제 자신의 한심함을 느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꼭 조선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들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만들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고, 저는 한국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답사를 가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해둔 상태입니다. 과연 한국은 저희에게 어떠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저는 기대감과 호기심에 요즘 잠을 통 못 이루고 있을 정도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비전 자체가 없는 국가다. 왜냐하면 한국은 나라 자체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아류 국가일 뿐이고, 이로 인해 고평가되고 있을 뿐인 속빈 강정이기 때문이다. 여기 일본 기술자들의 세뇌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지하게 된 영국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벼랑간 영국 공영방송에서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한 이후 마을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도미닉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헌신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저는 최근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고 정말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을 한국에서 키우는 거였죠.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저는 늘 이와 관련한 주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곤 했거든요. 남편은 영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위험한 훈련을 받다가 순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순직하기 전 매일같이 언젠가는 아들 도미닉을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남편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배를 그렇게나 좋아했고 진로를 해군 특수부대로 정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 도미닉은 그러한 남편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아기 때부터 선박에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고 또 아들은 남편과 함께 해군부대 관람이나 각종 선박 및 전투함을 보러 다니곤 했기에 도미닉은 자연스레 남편 이상으로 배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죠. 그리고 도미닉은 자신은 군인은 무서우니 나중에 커서 꼭 선박을 만드는 조선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도미닉은 거스를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며 이왕 도미닉이 자신처럼 배에 미쳐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이러한 도미닉의 흥미를 살려 일찍부터 선박과 관련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에 보내는 것이 나을 거라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도미닉을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굳이 한국으로 보내자는 남편의 선택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해군력 및 선박 관련 기술력에 관해서는 늘 세계 최강 자리를 독차지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국을 놔두고 한국 같은 그저 그런 나라로 아들을 유학 보내다니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아리송한 말을 해올 뿐이었습니다. 말이 잘 들어. 영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선박 강국인 것은 맞지만 이제 그러한 흐름과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물론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선박을 만들 기술력은커녕 그저 돛담배 하나 겨우 만드는 세계 최빈국이었지.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 오죽했으면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던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거든. 물론 전투함도 마찬가지야. 영국은 무적의 해군으로 전 세계의 위세를 떨쳤지만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전투함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 한국은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육해공 전력 중 해군이 가장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국가였는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기술 혁신으로 그러한 오명을 완전히 씻어버렸고 이제는 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에 자신들의 전투함을 수출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말이야. 그야말로 영국은 조선 분야에서 완전히 한국에 뒤처지고 있고 한국을 다시 앞지를 여지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 도미닉은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해. 만약 도미닉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아들은 조선 기술자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게 분명하거든.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소리였어요. 영국 해군이 세계 최강인 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영국이 한국 따위의 국가로부터 전투함을 수입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직업도 직업이거니와 배에 거의 미쳐있는 남편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국가의 해군력 및 운용하는 선박의 종류까지 전부 깨고 있는 완전히 배에 빠져버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남편과의 논쟁 중에 남편은 훈련 중 사고로 갑작스럽게 순직했던 거였고 그렇게 저는 제 고집대로 아들을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 영국에서 키우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이러한 제 생각은 점차 거의 확신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국은 일본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 마을 주변에는 여러 일본계 기업들이 즐비해 있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저는 한국은 그저 기술력이 전무한 후진적인 국가일 뿐이며 남편의 한국 칭찬은 전부 틀린 말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니 양국은 서로 비슷한 국가겠거니해서 일본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일본인들은 늘 똑같은 반응만을 보이더라고요. 이들은 꼭 한국을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잔인한 일가를 가하곤 했거든요. 일본은 섬나라인걸요? 그러니 일본이 한국보다 선박 기술력과 해군력이 강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좋은 국가지만
이러한 이들의 가파른 발전 때문인지 한국은 너무나도 과대평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한국은 한계점이 명확한 국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일 뿐이었던 국가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허용해준 덕분에 한국은 겨우 국가로서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 한국이 그렇게나 저력이 있는 국가였다면 애초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 덕분에 겨우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국가고, 이처럼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국가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주인인 일본을 추월했다는 건 전혀 논리에 맞지 않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은 민족답게 사실상 일본인이 되고 싶어 미쳐있는 민족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을 질투하는 동시에 속으로는 일본인이 되고 싶어 하기에 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패션, 그리고 일본 제품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이죠. 매년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오는 것 좀 보세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지금도 일본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고, 일본에 대한 막대한 존경심 때문에 일본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업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말이에요. 일본인들은 이렇듯 교묘하게 한국을 비하했고, 결국 저는 일본인들로부터 이런 한국 비방만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후진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남편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TV 채널을 돌리던 와중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획 영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이 영상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봐도 무방한 방송사에서 송출한 방송이었기에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국가고, 만약 영국이 한국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면 영국은 5년 내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완전히 몰락해버린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영상 하나를 공개했거든요. 아니, 영국이 한국을 쫓아가야 한다니, 그 말은 영국은 이미 한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두 귀를 쫑긋 세웠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영국의 훌륭한 점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주던 공영방송 프로그램이었고, 당연히 다른 나라에 대한 칭찬을 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엄청난 피해를 준 건 웬만한 영국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곳 방송사 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분들조차 영국은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게 문명과 계몽을 가져다 주었다며 자화자찬을 했기에 저는 이곳에서 뜬금없이 영국이 한국을 쫓아가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소리를 한 상황에 그야말로 넋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솔직히 다른 국가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국가처럼 보였던 한국을 그렇게나 두둔하다니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울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도 잠시, 저는 진행자가 첫 문장을 땜과 동시에 완전히 소름이 돋으며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국가들에는 저마다의 경제성장에 대한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역사를 통틀어봐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국가를 절대로 찾을 수 없거든요. 늘 잘나가는 국가만 잘나가는 게 모두가 쉬쉬하는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이죠. 사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에는 기술 발전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기술 발전은 선진적인 인프라와 압도적인 기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예시를 들자면 매번 제곱의 형태로 성장하거든요. 즉, 개발도상국이 1의 발전을 유지할 때 중진국은 4배의 발전을 이룩하지만 선진국은 9배의 발전을 이어나가니,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가파른 기술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수천 년 역사를 되돌아봐도 오직 한 국가만큼은 이러한 도저히 불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결국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죠. 영국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봐도 항상 선진국의 자리를 공고히 해왔고 또 세계 최강으로서 군림해왔는데, 한국은 이런 영국조차 완전히 앞질러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말하건대
만약 영국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몇 년 내로 이러한 기술 및 경제 발전의 딜레마에 빠지며 완전히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일단 한국이 매우 특별하고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국가라는 건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채 100년도 지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역사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국과 다른 식민지 국가들을 비교해 봅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아직도 중진국은커녕 개발도상국에서 허덕이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들 국가에서 별다른 희망의 징조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지배국가였던 일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심지어 1인당 GDP 부분에서도 전부 역전을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건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임에도 말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중 하나인 일본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엄청난 관광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자국의 물가가 비싸다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이 자국의 국내 여행보다 저렴하다며 일본인들을 거의 농락하는 수준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본 물가를 감당해내고 있죠. 특히나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일본 문화는 현재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이를 대체하여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고,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가장 좋아하고 선망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21세기판 식민지쯤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급부상에 따른 좌절감은 그저 일본만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변수의 등장으로 기존의 세력을 양분하던 강대국들은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영국이야말로 한국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등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진행자의 말에 완전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이 주장하던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되고 싶어 거의 미쳐있다는 말과 일본을 존경하기에 일본을 관광 온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짓말이었거든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 한국을 존경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그저 국내 여행을 가는 것보다 일본을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니 일본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다면 안 그래도 위기 상황이었던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이로 인해 영국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한 채 진행자의 말을 계속해서 경청했어요. 영국과 일본은 조선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국 모두 전통적으로 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고 그동안 이러한 조선 기술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온 상황이었죠. 정말로 영국과 일본이 이러한 조선 기술력을 수출하지 않았다면 안 그래도 혁신이 부족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양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처참했을 거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최근에는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조 원 규모의 조선수주 경쟁을 입찰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전략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로 주요 글로벌 석유 운송 경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이러한 자신들의 경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선박을 만들어줄 국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전 세계 국가들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었어요. 50조라는 막대한 금액도 매우 중요했지만 이러한 계약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강화는 중동에서의 장기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입찰에서 승리하는 국가의 선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다른 걸프 국가들도 이를 따를 확률이 높고, 이는 막대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라는 뜻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잠재한 이익까지 따져보자면 이번 수주 계약은 사실상 130조 원을 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초대형 계약인 셈이었고, 이번 계약을 따내는 국가는 역대급 이익을 얻고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초대형 계약에 영국과 일본 같은 전통적인 조선 강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각종 기술 강국들은 죄다 이번 입찰에 뛰어들었으므로 이번 사우디의 입찰은 그야말로 역대급의 경쟁률을 보이며, 도대체 이번 사업을 따낼 국가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영국과 일본이 이번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국가라고 예상했죠. 왜냐하면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사우디 왕립 해군과 오랜 계약을 맺고 있으며 50년 넘게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함대에 공급해 왔을 뿐더러 일본의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사우디 아람코의 주요 유조선 공급업체였거든요. 즉, 영국과 일본은 이러한 사우디와의 역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우디 조선소 계약을 따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던 사우디 입찰권에서 한국은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로 경쟁자들을 따돌렸고 결국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아람코와 협력하여 중동에서 가장 큰 조선소인 킹살만 글로벌 해양 산업단지를 건설하게 되었고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완전히 통합된 조선 생태계를 설계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 유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약했거든요. 특히나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대형 계약의 경우 한국가가 조선소 건설 독점 계약을 따내기보다는 보통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우디 계약은 특이하게도 강력한 경쟁자였던 영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은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오직 한국만이 승리를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입찰에서 각국이 보여준 기술력 수준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국가인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건지 옛날의 준수한 성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거의 준 박리담회식의 계약을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도대체 21세기에 이게 말이나 되는 수준의 기술력인가 싶을 만큼의 무지막지한 기술 수준을 드러내며 경쟁자들을 무참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인 유조선뿐만 아니라 가장 발전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인공지능이 통합된 차세대 선박을 원했는데요. 사우디 비전 2030 이니셔티브는 친환경 에너지 목표와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선박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과 일본은 이러한 차세대 선박 개발에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러한 큰 한방을 계속해서 기다려왔다고 말해오는 듯 보였을 정도로 사우디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차세대 선박을 선보였거든요. 일단 한국의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유조선의 경로 계획, 화물 적재, 연비, 실시간 화물 균형을 최적화한 자율 AI 시스템을 통합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이 건조한 AI 기반 선박은 30% 적은 승무원으로 운항할 수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 인건비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실시간 AI 진단 시스템은 선박의 잠재적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으로 감지하고 엔진 효율성을 모니터링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25% 절감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선박은 사우디의 비용이 많이 드는 유지보수와 긴 수리 지연에 직면한 유조선 운영 비용을 연간 2조 원 절감해 주었죠. 그러나 한국 기술력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자동화된 유지보수 일정은 다운타임을 40% 줄여 선박이 수리를 위해 정박하는 대신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했거든요. 이렇듯 한국 덕분에 멈춤 없이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된 사우디는 특히나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 50조 원이라는 웬만한 나라의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우디의 원유 수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한국과의 계약 덕분에 더는 중단 없이 원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받고 몇몇은 이러한 한국을 보고 운이 좋은 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의 강력한 기술적 수혜를 입은 국가는 사우디고 한국과 계약을 하게 된 사우디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행자의 발언에 정말 극도로 겁에 질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나 압도적인 국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고 이건 한국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술 강국이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봤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인데 영국도 숨겨왔던 저력을 보여줬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진행자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올 뿐이었죠. 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기술력에 비해 전혀 차별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선박은 전통적인 항해 및 화물 관리 시스템에 의존할 뿐이었고 더 많은 승무원과 더 높은 운영 비용을 요구했거든요. 심지어 영국과 일본 선박들은 값비싼 수작업 유지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긴 수리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특히나 현재 사우디 소유의 일본산 유조선은
한때 일본에서 엔진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결국 사우디는 수십억 규모의 수익 손실을 입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스마트 유조선은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현지 수리를 제한하여 대기 시간을 며칠로 단축할 수 있었기에 사우디는 더 이상 영국이나 일본에서 부품과 기술자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우디가 한국에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준비하는 국가로 이번에도 다른 국가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을 간파하고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바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친환경 유조선을 개발해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이라는 말에 이젠 질린다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지만 친환경은 적어도 사우디에게 있어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오염 국가라는 오명이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넘쳐나는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니 어쩔 수 없이 이로 인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에 처해 있는 사우디는 국가의 부에 비해 국제적 발언권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러한 자신들을 향한 국제적인 압박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비전 2030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 배출을 줄이겠다고 공표했죠. 그러나 영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은 여전히 구식 디젤 엔진 선박에 의존하고 있었고 해운 업계는 LNG, 암모니아, 수소 추진 선박으로 전환하라는 전 세계적인 압력에 직면했지만 일본과 영국은 입증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미래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 기반 시스템의 선박은 사우디를 전혀 도와주지 못했고 이렇듯 친환경 솔루션이 없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낮은 신뢰도와 비판만을 받을 뿐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사우디의 딜레마를 정확히 파악하고 놀라운 기술력을 통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및 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을 설계하여 연료 소비를 30%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50% 줄였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최초의 암모니아 구동 및 수소 준비 슈퍼탱커를 개발하여 디젤 탱커에 비해 배출량을 50% 줄였는데요. 이에 한술 더 떠 한국은 선박 엔진에 통합된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사우디 함대의 연간 배출량을 4천만 톤 이상 줄였습니다. 즉, 한국은 사우디의 환경 오염에 대한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놀랍도록 친환경적인 유조선을 대거 사용하는 사우디를 친환경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당연히 사우디는 한국에 거금을 바치고도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죠. 전통적인 유조선 강국이라던 영국이나 일본 등 그 누구도 사우디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통한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 확보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다른 경쟁자들을 거의 고려조차 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어떠한 극악의 조건이더라도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내놓음으로써 다른 국가들은 엄두도 못 내는 엄청난 융통성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 셈인데요. 이건 기술력의 우수함과 관련이 있다기보단 그냥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똑똑하고 우수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협상술에도 능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한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입찰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이번 경쟁이 늘 순조롭게만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신들이 기술 경쟁에서 한국에 밀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충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을 비하하고 선동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상대를 정정당당하게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같이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음습한 전략을 사용한 거였죠. 일단 일본은 한국이 50조 규모의 사우디 조선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조선 산업은 한국에 압도적으로 밀려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을 일삼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일단 일본은 한국 선박은 내구성이 없다며 여론 조작을 시작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산 선박의 내구성이 낮다고 주장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선택할 경우 선박을 더 자주 교체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거든요. 또한 일본 조선 업체들은 한국 선박이 너무 빨리 건조되었다라며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들은 한국 유조선들이 과도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동에 결국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전부 달라붙어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 움직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국 선박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건조 시간을 보임과 동시에 가장 긴 운항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LNG 운반선의 경우 일본 선박보다 40년 이상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선박 내구성을 연장하는 고강도 내식성 강철을 개발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오래된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또한 실제로 머스크와 MSC를 포함한 글로벌 해운 회사들은 한국의 조선 업체에서만 독점적으로 선박을 주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국의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일본의 날조는 도리어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건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어진 선박은 성능도 완벽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었는데요. 일본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면 이러한 한국의 강점은 이번 기술 경쟁을 입찰한 사우디만 알았을 텐데 이젠 전 세계가 한국의 우수성을 인지해버렸으니 남은 다른 조선 기술 경쟁도 한국이 싹 다 먹어치울 것임은 5살짜리 어린아이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일본은 끈질겼죠. 이들은 은근슬쩍 한국의 AI 기술은 마케팅 속임수일 뿐이라며 한국이 구현해낸 기술까지 비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 선박 기술이 과장된 판매 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선박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했고, 일본 관리들은 한국의 조선업에서의 인공지능은 신뢰할 수 없으며 한국이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선박은 이미 카타르에 도입된 상태였고, 실제로 카타르는 한국의 AI 시스템 선박 덕분에 승무원 수를 30% 줄이고 연료 효율성을 최적화하여 엄청난 비용 절감에 성공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일본이 이루지 못한 완전 자율항법 기술을 개발했으며 한국의 스마트 선박은 AI 지원 운항에 대한 국제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 여론은 곧바로 일본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인증까지 받은 한국을 무작정 비하하는 그야말로 문명국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일본의 비방은 자국의 약점만 드러낸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선박이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지만 한국 선박은 일본 선박보다도 훨씬 오래 지속되었고, 일본은 한국의 AI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지만 한국은 스마트 조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반면 일본은 아예 차세대 기술 자체를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일본은 한국의 차세대 선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지만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친환경 선박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카타르, 노르웨이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한국의 조선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았을 뿐이었고 한국의 명성을 훼손하는 대신 일본의 경쟁력 저하와 혁신 실패만 부각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유효한 기술적 우위도, 인공지능 솔루션도, 친환경 에너지 선박도, 제때 건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일본은 공허한 비방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참하게 실패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비방 실패에 대한 대가는 뼈아팠죠. 사실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박을 건조해주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일본은 한국이 마진이 별로 안 남는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을 야금야금 주워 먹으며 얼마 안 되는 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국의 치명적인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고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도 대규모 계약 취소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 취소는 전부 한국 쪽으로 다시금 계약 요구가 쏠리게 되면서 전부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기술력과 국제적 이미지의 정점에 서게 된 한국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그저 50조 원에 눈이 멀어 있을 때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소름 돋는 이익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한국이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를 따내게 되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일본 기업들이 지배했던 페르시아만에서 조선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조선의 70% 이상을 장악하여 수십 년 동안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미래의 모든 사우디 초대형 유조선과 해군 함정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어 한국 기업들에게 보장된 계약 흐름을 만들어냈고
한국 조선 업체들은 이제 중동에 직접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한국에서 선박을 운송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한국이 얻을 예상 이익은 향후 20년간 100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한국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셈이었습니다. 물론 사우디 아람코는 세계 최대의 석유 및 LNG 생산 업체로 이들의 한국 선박 채택은 전 세계 해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이러한 사우디와 함께 일을 하게 된 한국은 막대한 신뢰도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계약을 수주함으로써 해양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LNG 기반 조선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의 독점 공급국이 되어 새로운 산업 표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거래는 한국의 신뢰도를 높였고 UAE, 쿠웨이트, 카타르와 같은 다른 산유국들로부터 더 많은 LNG 선박 주문을 이끌어냈거든요. 실제로 현재 한국 LNG 선박 기술은 거의 국제 표준이 된 상황이고 한국의 친환경 및 AI 통합 폐운 솔루션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해서 한국은 2040년까지 걸프 국가들로부터 향후 LNG 조선 계약에서 500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영국과 일본이 독차지하고 있던 첨단 조선 산업을 완전히 가로채갔고 이제 기술력에서 완전히 밀린 두 국가는 앉아서 손가락만 빨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영국과 일본의 향후 GDP 성장률 추이는 급격하게 평가절하된 것만 봐도 한국의 급부상은 다른 기존의 열강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과 수익 감소로 작용하는지를 잘 알 수 있고 영국은 그간의 국제적 명성에 취해 안일함으로 기술력 발전을 게을리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나 이미 일본이 우세를 점하던 모든 분야를 가로채며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영국도 점차 기존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던 분야를 한국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영국이 한국처럼 기술력 발전에 국가의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영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은 거의 1시간쯤이나 되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긴장을 하면서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체감상 1시간은 5분처럼 짧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저력을 몸소 느낀 저는 그대로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그렇게나 돌려가며 한국을 후진국쯤으로 묘사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고 일본인들은 그저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날조를 이어나갔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먼저 세상을 등진 남편이 옳았음을 느끼며 그간 멍청한 생각을 하며 남편의 생각을 부정했던 제 자신의 한심함을 느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꼭 조선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들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만들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고 저는 한국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답사를 가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해둔 상태입니다. 과연 한국은 저희에게 어떠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저는 기대감과 호기심에 요즘 잠을 통 못 이루고 있을 정도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